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로드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로드맵 영상 몇 개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정말 좀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거는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참고를 roadmap.sh 사이트를 참고를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첨언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고, 어떤 참고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걸 안다고 해서 그 포지션을 딱 완벽하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마다, 그리고 그 어떤 프로젝트마다의 그 포지션의 역할은, 조금씩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그 요구하는 포지션의 역할들이 좀 범위가 좀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다른 역할도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도 제가 여기에 뭐 나와 있는 가이드를 한번 같이 보는 좀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혼자 준비하고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뭐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동의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admap.sh 사이트, 기존에 설명드린 사이트에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다루진 않는 것 같고요. DBA나 이런 걸 다루는데 데이터 엔지니어로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기덥이 있어서 거기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본문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CS 기초 지식부터 들어갑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죠. 컴퓨터 구조 같은 것들을 기초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만, 뭐 데이터베이스만 또는 SQL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CS 지식을 좀 요구합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뭐 기덥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도 데이터 스트럭처나 어떤 터미널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들, API, REST에 대한 개념,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상당히 데이터 엔지니어에게는 중요한 개념이겠죠.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그러니까 기존 방식의 데이터들은 뭐 대부분 정형을 따르죠. MySQL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NoSQL 같은 것들이 비정형 형식의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컬럼이나 필드를 확정하지 않고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죠. 그런 개념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컴퓨터 지식들도 필요하고 CLI 기본적인 뭐 접속이라든가 이런 명령들, VI도 요구하네요. 쉘 스크립팅도 필요하고 크론잡스. 크론잡이 이제 배치라는 역할인데 은근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와는 배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왜냐하면 배치라는 목적이 보통 이제 데이터 쪽에서 데이터 두 쪽의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한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결국 배치라는 거는 원래는 배치가 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일이 배치예요. 자,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죠.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배치가 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어떠한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이고 이 작업에는 DB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작업들이 DB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가 알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뭐 일별 배치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들 정산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고요. 뭐 상품 관련된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회성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사이트를 딱 들어가서 내 이메일을 본다. 이메일을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이건 조회성이잖아요. 조회성은 즉시 응답을 해줘야 되지만 예를 들면 포인트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될 수가 있어요. 즉시 되는 게 아니라 즉시 되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별 배치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뭐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로 변환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요 업무에 대한 내용은 뭐 그때그때 또 어떤 DB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이걸 뭐 ETL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크론 잡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랭귀지도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 런인데 파이썬, 자바, 스칼라, 고 돼 있네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썬이긴 해요. 자바도 뭐 알면 좋죠. 그리고 개발 영역을 좀 아는 거는 뭐 인프라 엔지니어도 그렇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그렇고 전 상당히 어쨌든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로 그거를 개발한 영역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좀 다를 수 있죠. 자, 파이썬은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해서 통계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 쪽 파트에서 파이썬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이 아무래도 첫 번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기도 하죠. 자, 테스팅 나왔네요. 테스팅 나왔고 테스트도 알아야 되겠죠. 테스트가 좀 또 데이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능 관점의 테스트도 많죠. 당연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기능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데이터 관점의 테스트들도 있어요. 뭐 정합성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API 하나를 호출해서 정상적으로 응답이 오는지 정도로 보는 거. 예를 들면 리퀘스트를 날리고 리스폰스를 오게 하는 거는 기능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조회하거나 데이터 안에서 뭔가 집어넣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이터 관점의 테스트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합성 테스트 관련돼서는 또 데이터 엔지니어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데이터 기초적인 것들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데이터의 영역으로 들어왔죠. SQL 대표적인 거고 정규화 그리고 트랜잭션 관련돼서 그러니까 트랜잭션도 되게 중요하고 정규화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반정교환의 비정교환의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도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 만들어가는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주소지를 정보를 여기 자기가 이제 회원 정보에 넣었는데 여기는 뭐 가입자 정보야.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내용이라고 치고 A-Ra고 치고 여기에도 또 주소지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빼서 한 군데 주소지를 놓고 여기 빼고 여기 빼서 이 두 개가 참조할 수 있도록 뭔가 릴레이션을 만들면서 이게 정규화 과정이 있고 자 반정규화는 또는 비정규화는 굳이 이렇게 따로 빼면 얘를 이 테이블 간에 조인 같은 걸 걸어야 돼요. 그래 같이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넣읍시다 라는 개념이죠. NoSQL에서는 오히려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 알아야 되고 자 트랜잭션 자 A를 고치고 나서 A-를 고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뭐 원자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얘 이루어지고 얘 이루어지는데 자 얘가 이루어졌는데 얘가 이루어질 상황이 못 되거나 잘못돼서 안 되거나 했을 때 얘도 다시 수행되지 않게 하는 그런 영역 이것이 한 통이 트랜잭션이죠. 뭐 그런 개념들을 정말 잘 공부해야 되는 게 뭐 데이터 영역의 핵심이죠. 자, 캡 시오리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시오리죠. 이게 뭐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자, 캡 시오리 캡, 캡, 캡. 자, 어, 일관성이냐, 가용성이냐, 뭐 분할 허용이냐 이런 관점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어떤 설계 철학 중에 하나죠. OLTP OLTP 올랩
또 중요합니다. 트랜잭션이냐, 이제 그 뭔가 분석 관점의 어떤 조회성이냐, 뭐 통계 데이터 아니면 데이터에 분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내가 인서트하고 딜리트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구성하고 마트도 구성하고 그 가운데 뭐 그런 툴이 있어요. BI 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데이터베이스를 늘릴 것이냐, 뭐 샤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파티션을 나눌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또 있습니다. 모델링 관점의 얘기도 있고. 자,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MySQL 가장 많이 쓴다고 보여집니다. 요새 포스트그래 많이 보고 있어요. 포스트그래, 마리아DB. 마리아DB도 많이 써요. 이 오로라가 MySQL 확정 보이네요. 한 10배 정도 스케일이 더 쓸 수 있죠. 마리아DB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나오네요. 자, relational database. 그러니까 relation이 RDB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non-relational database라고도 하고 뭐 NoSQL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기는 SQL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SQLDB라고 잘 안 하고 그냥 RDB. 그러니까 이게 관계형 DB라는 게 중요해요. 테이블 간의 관계가 이렇게 뭐 설계되어진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추구하는 바들이 좀 있어요. 이런 그 어떤 더큐먼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몽고DB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이슨이나 뭐 XML, 제이슨 같은 포맷이 들어가기 쉽고 제이슨의 일부 업데이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은 사실은 기존의 정형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뭐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구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제이슨이라는 거는 포맷이 좀 뭐랄까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키밸류 해가지고 넣는데, 그래서 도큐먼트 형태, 그러니까 비정형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를 넣기 좋은 데이터베이스이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제이슨 같은 포맷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막강한데, 비정형 말고 정형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려고 했다면 이 항목 하나하나를 컬럼 값으로 정의를 하고 그 데이터에 테이블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죠. 물론 이제 그 널러블이라고 해서 안 채워도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 넣을 수도 있지만, 이 필드 하나가 추가되거나 빼지는 거는 상당히 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바꿔야 된다거나 테이블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유연하게 이런 비정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장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성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있다라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Base 그러한 형태의 NoSQL이고요. 카산드라도 마찬가지로 빅테이블은 구글에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키밸류 형태의 약간 메모리형 DB들도 있어요. 다이나모도 그렇고 멤캐시도 그렇고 레디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키 밸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은 캐시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캐시형으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붙여놓고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놓고 얘에서 한번 가져와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참조를 하고, 없으면 이 데이터에서 실제 가져오고 여기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른 속도를 하기 위한 캐시 서버로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다 일종의 메모리형 DB라고 볼 수 있겠죠. 음, 네, 엘라스틱 서치는 검색 쪽에서도 쓰고 로그 수집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렇게 좀 나눴네요.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한 것 같고요. 자, 오브젝트 스토리 형태는 이제 S3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의 어떤 백업 차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개념이고, 뭐 같은 거예요. 블랍 스토리지나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AWS S3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종류는 이렇게 많네요. 대표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게 어, 스노우플레이크, 그 다음에 하이브도 있고, 레드시프트, 빅쿼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DB라고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저장되는 곳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마트 이런 상황에서의 좀 차이점은 데이터를 좀 모은다라는 관점이 좀 더 커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OLTP라고 아까 중간에 한 번 있었죠. OLTP하고 올랩이 있었죠. 올랩. 요런 상황에서 OLTP 같은 성격을 기존에 그냥 가장 평범한 우리가 뭐 회원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걸 MySQL에 넣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꾸미고 API들이 여기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응답을 해줬다면 그 OLTP 성격이면서도 그냥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라고 하면은 이제 분석을 들어가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관점들이 또 있어요. 그런 모으는 관점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좀 표현을 하고 거기서 어떤 특정 데이터들은 이제 뽑아가지고 별도로 좀 보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마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이 마트에서 보여지는 이제 화면 요런 거를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라고도 하고 뭐 올랩 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통계값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좀 모은다라는 관점의 데이터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쭉 모이고 있는 상황,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뭐 IoT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의 뭐 로그 데이터라든가 어떤 디바이스 정보라든가 이런 이제는 조금 더 빅데이터스러운 데이터들, 비저형 데이터들을 좀 빠른 속도로 모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실제 빅데이터에서 활용되어지는 전문 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둡이죠. 자, 하둡 같은 것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나 그 구글이나 애저들이 그 이런 오픈 소스 개념들을 좀 품고 서비스화, 그러니까 네이티브화한 것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 맵 리듀스 이런 것들도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트리밍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하이브리드로 돼 있는 거, 배치 성격 이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의 전문적인 다루어지는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으로 좀 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모아야겠다. 스파크를 쓸 수도 있고, 자, 카프카 굉장히 많이 쓰이죠. 메시징 영역에서 많이 씁니다. 이 밑에도 있는데, 메시지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를 우리가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주고받을 때 얘네들을 일종의 어떤 데이터를 좀 받았다가 이렇게 쭉 받았다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이런 도구들이 좀 비슷한 유의 도구들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카프카인데요. 카프카 이전에는 레비덴큐나 액티브엔큐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프카 자체가 원래 뭐 레비덴큐나 액티브엠큐를 대체한다기보다 이제 스트리밍 성격으로 그 키네시스 같이 디바이스의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서버로 올려준다든가 이런 수집형 도구였는데 지금 보면은 상황에서 보면은 이 메시징 처리 자체를 카프카로 많이 쓰고 많이 적용이 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카프카를 상당히 많이 쓰고요. 그 카프카는 그런 구조예요. RabbitMQ, 액티브엠크, 카프카를 한 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데이터들을 쭉 넣고 데이터를 좀 빼서 쓴다. 그러니까 넣는다는 개념은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하고 펍이라고도 하고 퍼블리싱이라고 하고 뺀다는 개념은 sub이에요. subscribe라고도 하고 sub이라고도 하고 펍섭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디서 왜 필요했나 보면은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처리를 요청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처리라는 거를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막 응답을 요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너무 무리가 되니까 어느 순간 뻗을 수도 있고 또 응답이 점점 느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기 중인 상태가 얘도 쌓여요. 얘도. 그러니까 이 Q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막 쌓여요. 일이. 그럼 얘도 심지어 다른 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그러지 말고 좀 쌓아놓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쌓고 끝나거든요. 비동기라고 하는 기술인데 비동기. 아, 이것만으로도 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동기와 비동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IT의 대표적인 축 중에 하나죠. 동기와 비동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기는 API로 호출해서 응답받는 거. 정말 간단하죠. 자, 됐습니다. 응답이 바로 옵니다. 자, 동기. 비동기. 자, 응답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요청을 받았어요 라고 OK를 받아요. 그리고 실제 응답은 따로 받아요. 자, 이게 어떤 식이냐면 동기는 내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접수를 딱 하고 요새 그 음식점 앞에 왜 자기 핸드폰 번호 넣으면 알람이 오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순서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게 비동기. 자, 동기는 뭐냐면 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순번 올 때까지 그냥 아무 딴 거 못해. 딴 거 못하고 줄 서 있다가 시간 돼서 딱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기 줄이라는 게 생기고 다른 일 못하는 거예요. 자, 비동기는 좀 자유롭죠. 핸드폰도 할 수 있고, 핸드폰 여기도 할 수 있구나. 자, 다른데 구경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다가 대기 순서가 됐다. 그럼 딱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자, 다시 이 연상을 해봐요. 동기와 비동기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 줄을 서 있는 상황이, 이렇게 지져보면 안 되죠. 잠시만요. 자, 갑자기 동기와 비동기에 꽂혀가지고. 자, 요 상황과 여기 줄을 서는 상황. 자, 이 시스템에 요청을 했어요. 자, 줄을 서는 상황. 여기에 줄 서 있는 거고. 자, 비동기. 접수만 하고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동기. 이해하시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지? 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로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좋다라기보단 상황에 따라서 맞게 구성한다가 더 좋죠. 자, 펍섭 여기도 있네요. 이름을 아예 펍섭으로 줬네. 자, 이게 Q예요, Q. Q도 마찬가지예요. Q도 이렇게 일을 쌓는 거예요. 일을 쌓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을 하겠죠. 하나씩 하나씩. 자, 그런 개념. 서비스 버스라고도 하네요. 자, 모니터링 중요하죠. 데이터 엔지니어가 모니터링을 알아야 되고 또 파이프라인 관점으로 또 어느 구간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쌓였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도구가 있고 데이터를 중간에 전처리하는 도구가 있고 전처리한 거를 어떤 데이터에 또 모은 데이터들을 본다. 뭐 이런 관점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요. 파이프라인 구간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응답을 안 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많이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쓰고 핫한 건 데이터 도구인 것 같아요. 자, 로그를 많이 수집을 데이터 도구로 하고 있고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는 뭐 쿠버네티스 그런 그 컨테이너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개념 넘어갈게요. 자, 네트워킹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의 뭐 DBA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데이터 베이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의 흐름, 아까 파이프라인 얘기 나왔죠.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곳곳에 쓰는 도구도 알아야 되는데 이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다 네트워크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어떤 프로토콜도 알아야 되고 방화벽 개념, VPN, VPC 같은 개념들, HTTP 당연히 프로토콜 알아야 되고 TCP/IP도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도 만만치 않게 좀 그 범위가 넓어지네요. 그러니까 한 구역에 그런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아우르는 이 인프라적인 상황, 네트워크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컨테이너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상황이네요. 컨테이너, 도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도구 대표적인 게 쿠버네티스죠. 쿠버네티스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쿠버네티스. 자, 그리고 테라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프라의 프로비저닝인데, 프로비저닝 설명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개발 영역의 인프라 에서 코드라는 걸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야물이나 이런 걸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개발 영역이에요. 이렇게 서버는 한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운영이나 스테이징이라고 표현하는 테스트 서버를 하나 구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걸 펼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일단 이런 여기서 만들었던 이런 서버들 구성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요 상황 자체가 프로비저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또는 디벨롭먼트. 결국 이거를 소스를 계속 머지해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통합하는 관점, 빌드하는 관점이 있고 디플로이 한다는 거는 소스 내용을 실제 서버에 탑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또 GitHub 나왔네요. 젠킨스가 대표적인 배포 도구입니다. 자, 요런 액티브 디렉토리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보안 얘기도 나오네요. 보안. 아,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진짜 어려운데, 데이터 보안 관점까지 들어가면 암호화, 그쵸? 암호화 나와야 되고, 키 관리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또 알아줘야 되는 게 암호화 부분, 암호화, 뭐 복호화를 하는 경우도 있죠. 복호화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암호화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패스워드는 저장하지 않는다. 저장하더라도 뭐 암호화해서 뭐 해쉬라고 하는데 해쉬키만 저장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개념을 또 알아야 돼요. 해쉬에 이해하시나요? 해쉬.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자, 암호화 중에 복호화가 되는 암호화가 있어요.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바꿨으면 얘는 못 알아보겠죠. 아무도 못 풀겠죠. 하지만 특정 키를 가지고 얘를 다시 이 글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복호화까지 설명을 드리는 과정인데 암호화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번호 말고 패스워드는 풀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가 맞았냐 틀렸냐는 알아야 돼. 그러면 패스워드를 한번 완전히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일련의 스트링으로 쭉 나와요. 자, 이 암호를 모르는 사람, 이걸 보고 이 암호를 맞출 수는 없어요. 나도 시도해 볼 수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도 심지어 이걸 보고 내가 암호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몰라요. 그런데 이 암호화를 하는 그 알고리즘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시키면 이 암호가 최소한, 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요. 패스워드 2를 입력을 해요. 자, 이 암호화를 시켜요. 그러면 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는 해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암호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얘랑 이 암호된 거랑 비교를 해봐요.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올 수 있죠. 이 암호가 뭔지 몰라도. 자, 그런 과정들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패스워드는 그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되는 것들도 있죠. 이걸 이제 해시 테이블 같은 성격으로 암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비주얼 데이터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비주얼 데이터는
데이터를 모으고 뭐 분석하고 해서 결국 보여지는 화면에 대한 얘기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타블로죠. 타블로고 그래프아나 같은 조금 데이터 수치에 관한 영역, 그리고 타블로는 약간의 분석까지도 여기서도 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 도구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있고 주피터 노트북으로도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비주얼 관점의 얘기들을 이제 뭐 다루어지고요. 자, 조금 더 가보면 당연하게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다뤄지네요. 근데 흐름을 보면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흐름이 약간 인프라 관점에서 점점점 그 데이터 분석 쪽으로 넘어오는 분위기라고 보여져요. 이게 만약에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로드맵이라면 저는 좀 초반쯤에 요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은 당연히 처음에 나오겠지만 결국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보는 것이 요런 것들은 지금 군집 분석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결국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냥 얘기예요. 비저형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는 거,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 이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나눌 것인가, 뭐 클래스파이 할 것인가, 회귀 분석 같은 거 이렇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실제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것도 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킵 러닝이 이제 보이네요. 아, 정말 길고 긴 여정입니다. 요즘 핫한가요? 그 머신러닝의 그 옵스, 그 MLOps라고도 표현하던데, 자, MLOps 관점에서 텐서플로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 MLflow, 뭐, 세이지 메이커라고 아마존에서 또 있죠. 그래서 약간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어느 정도 쉽게 분석 내지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약간 그러니까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부분이 있죠. 자, 이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만들지 않고도 데이터 어떤 그 아까 파이프라인 같은 걸 일일이 만들지 않고도 데이터를 딱 꽂으면 어느 정도까지의 분석을 이제 지시만 해가지고 결국 결과를 본다라는 관점이 좀 있어요. 그런 영역도 이제 그게 만약에 활용이 더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해야 될 영역은 아까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아는 것들, 그리고 암호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까지 아울러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제가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틀을 알고 전체 흐름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흐름의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그냥 참고를 좀 해보시고 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